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어, 발표를 이제 듣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일의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해 주실 유상근 박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상근 박사님은 서울대 영문과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미 국무성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되셔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하셨습니다. 영문과에서 SF 문학과 과학문화 세부 전공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8월부터 튜멘 대학교 고등학술 연구대학의 조교수로 부임을 할 예정이셔서 함께 축하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픽션 연구학회에서 한국 대표도 맡고 계시고 또 서울대 대학 논문상, 캘리포니아대 우등 TA, 캘리포니아대 국제 리더십상, 국제환상예술학회 월터 제임스 밀러상 이렇게 아주 많은 그런 상을 수상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좀비, 인간, 그리고 절비, 한국 대중문화 속 포스트 휴먼 좀비의 탄생과 제가 마지막 잠깐만요. 탄생과 계보입니다. 네, 계보. 계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로 유상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주연 쌤 되게 소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제 그 지난 이 3일간 이 학술대회 들으면서 너무 좋은 그 논문들 많고 그래서 너무 정말 많이 배우고 저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좋은 학술대회 초대해 주신 조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그 이주연 선생님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영문학과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고 또 미국 그 사이언스 픽션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조금 분야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나 오늘 발표하는 것들이 제가 3일 동안 들었던 이 그 논문들이랑 또 이렇게 호응하는 점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오늘 발표드릴 거는 이제 그 출판을 할 예정인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서 또 그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고 아니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선생님들 고견을 많이 주시면 또 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따가 Q&A 시간에 많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쓴 페이퍼를 그 파워포인트랑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그 중동태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앞에 세 장 인트로 소개 부분을 조금 빠르게 생략을 하고 그 빠르게 넘어가고 뒤에서 중간부터 좀 천천히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하고요. 네, 잘 보이시죠? 화면. 네네. 일단은 예, 그 오늘 이제 좀비 인간 그리고 절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 좀비라는 단어가 원래 기원은 이제 중앙 아프리카 콩고어로 이제 신을 뜻하는 잠비 혹은 이제 살을 이렇게 우리 피부 살을 의미하는 준비가 그 기원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원래 어원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기원이고 신과 살 우리 그 어떤 영적인 것과 이제 물질적인 것을 같이 이제 중의적으로 의미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잠비나 이런 준비가 아니라 현재 영미권에서 쓰는 좀비라는 표기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중미 지역 IT 민속설화에서 이제 부두 마술로 되살아난 시체를 이제 표기하는 것이 그 시작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프리카 혹은 IT 민속설화에서 기원한 좀비가 이제 영미권 대중문화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930년대에 이런 이제 그 1세대 좀비 영화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좀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한참 동안 이제 잊혀지다가 이제 60년대 이후 이제 좀비 뭐 영화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조지 로메로라는 유명한 이제 감독이 이 3부작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장르의 틀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좀비가 지금처럼 유행하게 되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카일 윌리엄 비숍
이라는 저자가 여기 보시는 미국 좀비 고딕 대중문화 속 걸어다니는 시체들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특히 이 책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 좀비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1 이후에 어떤 어떤 세상이 다 없어지고 아포칼립스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사건이 아마 그런 좀비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 이후에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8일호라거나 레지던트 이블이라거나 이런 작품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면서 할리우드가 엄청나게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스티브 웰스 이런 저자는 가디언지에서 2005년에 이르러 좀비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 등장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돈 도리아라는 저자는 이제 3년 전까지만 해도 좀비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막스 브룩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건데요. 여기 예산이 2천억이 들여서 만든 이제 대작 영화고 전 세계적으로 6천억을 수입을 거둬들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넷플릭스나 뭐 아니면 OTT 플랫폼 보시면 좀비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좀비에 대한 르네상스, 지금도 계속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르네상스가 단지 이제 좀비 장르에만 나타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장르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제 상징 자본처럼 문화 자본처럼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좀비와 비슷한 이제 그런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왕좌의 게임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죠. 여기서도 이제 이게 장르로 치면은 소드 앤 소설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화이트 워커라고 하는 좀비 형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2011년 발생한 미국 월가에서 이제 월가를 점령하라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에서도 시위대들이 이제 스스로를 좀비로 분장해서 소득 1%의 금융 자본가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잡아먹자 이런 정치권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하고, 뭐 암호화폐 채굴에서도 이제 뭐 좀비 컴퓨터 이런 단어들도 이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회 전반에서 좀비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서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뭐 조지 윌러의 살아있는 자와 죽지 않은 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비 르네상스 열풍에서 나오고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이 OTT 플랫폼이 이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어필이 가능하니까 김은희 작가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리산도 했었고요. 킹덤 시리즈를 비롯해서 부산행도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에 전 세계 1위 넷플릭스 1위를 한 지금 우리는 학교는까지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그런 어,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최근 제작 방영된 이 한국의 좀비 연속극, 특히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스위트홈 이 두 작품을 이 서구 좀비 장르의 전통 그리고 현재에 나오고 있는 작품들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좀비 장르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는 학교에 등장하는 절비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형상을 영미권 좀비 장르에 등장하는 전통적인 좀비상이랑 비교함으로써 영미권의 전통적인 좀비가 근대적인 인간관에 기반한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바탕에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절비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절비가 자아와 외부, 그리고 삶과 죽음, 의식과 신체의 근대적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 절비가 등장하는 것이 좀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기존 사회 체제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국식 좀비의 특성이 단지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작품 하나에서 일순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웹툰이나 그런 만화 전통에 이미 오랜 기간 유사한 형상의 계보가 존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해서 2020년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에 등장하는 반괴물, 그리고 그보다 더 10년 전에 2011년에 나온 일본의 만화 도쿄 구울에 등장하는 반구울까지 기원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될 것 같은데, 일단 영미권 좀비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 계보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절비가 어떻게 다른지 영미권의 좀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비의 계보, 한국이나 동양 전통에서 계보를 찾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숍이라는 아까 책 보여드렸던 저자가 앞서 언급한 저서에서 서구 영미권 대중문화 속의 좀비가 고정된 기일을 가지는 기표가 아니라
일종의 떠다니는 기표다. floating signifier다. 그래서 20세기 이후 영미권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서구인들이 느끼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학적 의미들을 담아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터 댄들은 그 문화적 좀비라는 것이 문화적 불안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좀비가 여기 이제 인용문 보시는 것처럼 70년간 변화해온 문화적 불안과 끊임없이 조응하면서 시대의 문화적 불안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좀비의 형상과 그 형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 결코 고정된 바가 없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 변주를 거듭해오고 있는데 일례로 아까 보여드렸던 1930년대, 40년대 초기 좀비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의 원형은 21세기 영미권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좀비의 형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영화, 백색 좀비, 우왕과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의 세 작품의 경우에는 모두 중미 지역의 IT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식민지를 방문한 서구 여성 인물의 의식을 캐리비안 지역의 부두 마술사가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과정을 그 서사의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작품에서 등장하는 좀비의 원형이 60년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 장르와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좀비는 생물학적인 감염이 아니라 마술에 의한 노예화로 발생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좀비는 주로 군중, 머브로 등장하는 데 비해서 여기 영화 1세대 좀비 영화에서는 개체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비숍은 이 초기작들에서 등장하는 좀비의 원형이 60년대 이후 로메로의 작품에 등장하는 좀비의 형상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 문학 전통, 예를 들어 호레이스 월폴의 고딕 소설이나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나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더 닮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의 형상이 영미권 문화싹 속에서 이전에 이런 초현실적 존재들, 뭐 드라큘라나 뱀파이어나 유령이나 이런 초현실적 존재들과 차이를 가지는 점은 좀비가 이런 그 전의 존재들과 달리 의식과 감정이 결여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좀비가 인지 능력이 없고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성과 초기 좀비 영화들이 특히 전부 캐리비안의 IT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이러한 점은 서구 영미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비서구 피식민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인종차별적, 오리엔탈리즘적인 편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들 지역이 비이성과 비과학으로 비롯된 비인간성을 통해서 서구 식민주의자들의 과학적 사고 능력, 종국에는 인간성마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이 서구 식민주의자들의 잠재된 공포의식, 불안이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의 드라큘라 속의 드라큘라 백작의 경우에는 초기 이 1세대 좀비 영화의 부두 마술사랑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드라큘라 백작이나 그에 의해 흡혈귀가 된 인물, 그 작품에서 3명의 여성 흡혈귀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인식이나 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이 괴물 그 크리처 생명체의 경우에도 그 생명체가 그 여기서는 이제 드라큘라랑 다르게 유사 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탄생했지만 여전히 의식과 감정을 풍부하게 가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비랑은 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세대 이 좀비 영화들이 우리가 아는 좀비와 차이를 가지지만 또 이 좀비 영화들도 그 전에 이제 드라큘라나 흡혈귀나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창조물이랑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창조물, 생명체, 흡혈귀 이들은 산자, 영어로 이제 the living 혹은 되살아난 자, undead라고 이해가 되는 반면에 좀비의 경우에는 그 육체가 움직이고 있지만 인식과 감정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여전히 죽은 자로, dead로, 그래서 뭐 walking dead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 이제 좀비를 다룬 초현실적 생명체들과 근본적으로 이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영미권 대중문화 및 전통에서 삶과 죽음의 구별을 그리고 또 인간 그리고 비인간의 구별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생명체의 신체 능력, 그 몸이 움직이고 메타볼리즘 신체가 이제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구의 과학적 사고를 기준으로 한 인지 능력이 있느냐, 감정 능력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인간, 비인간, 삶, 죽음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0년대 이후에 조지 로메로가 그려내는 좀비의 형상은 이러한 초기 좀비의 원형과 이제 또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따라서 비숍은 로메로가 좀비 장르를 단지 패러디한 게 아니라 재발명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로메로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 좀비의 형상은 기존 좀비 영화와 달리 이제 마술에 의해 노예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감염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면서 이들은 이제 그 개체가 아니라 군중으로서 그 위협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특히 로메로가 좀비 장르에 기여한 가장 큰 변화는 바이러스의 시발점이 그 식민지의 유색인종이나 서구의 외부가 아니라 서구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그는 좀비 장르의 주된 주제를 식민주의 문제나 인종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내의 계급 문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로메로 작품에서 좀비의 형상이 이 파워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 초현실적 존재들이 데드부터 언데드부터 리빙까지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걸 비숍의 책에서 갖고 온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특히 로메로 작품에서 좀비의 형상이 식민지의 유색인종 피지배자가 아닌 비판적 사고 능력이 결여된 소비자 군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성장한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피해자로 등장하면서 이는 특히 로메로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배경이 IT 식민지가 아니라 미국의 전형적 쇼핑몰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이 로메로 영화의 한 장면이고 많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항상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마다 이제 오픈런이라고 해서 그 영업 시작 딱 할 때 문 열고 들어가는 이런 사진들을 항상 뉴스 일면에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영감을 받은 걸로 보이고 밑에는 이제 한국 그 백화점 사진인데 요즘 샤넬 오픈런이라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가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왼쪽이 로메로 영화의 장면이 쇼핑몰이고 오른쪽이 실제 미국의 쇼핑몰 사진인데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다시 이제 자국민 우선주의나 경제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좀비 영화 90년대 이후 나온 좀비 영화나 바이러스 영화들이 로메로 영화에 보이는 이런 계급 상징, 체제 전복의 가능성이 이제 제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좀비가 다시 영미권의 그 어떤 안녕을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 혹은 몰지각한 난민의 상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프리시라 와일드가 콘테지어스라는 책에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가지 작품, 이런 팬데믹을 다룬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그런 비위생성, 비과학성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 팬데믹을 만드는지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볼 텐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세대 좀비 영화들은 이 구분표, 이 비숍이 만든 구분표를 보면은 마법을 통해서 부두 마법을 해서 죽은 존재로 다뤄지고 있고 로메로 영화에서는 감염을 통해서 죽은 존재로 다뤄지고 있고 이제 그 공통점은 둘 다 죽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드라큘라랑 비교를 해보면 드라큘라에 나오는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두 마법으로 이제 그런 마법으로 이제 생겨났지만 얼라이브 여전히 산 존재로 다뤄지고 있고 프랑켄슈타인 몬스터도 산 존재로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구분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좀비 영화는 식민주의 인종 문제, 그 외부로부터 위협, 그리고 마술 개체라면 로메로의 60년대, 80년대 영화가 계급 문제, 소비주의 비판으로 바꿨고 이후에 다시 인종 문제를 갖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많은 좀비 영화들은 이런 미투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폴리티컬리 코렉트니스 이런 것들에 대한 반향으로 반인종차별, 반성차별 이런 이제 주제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90년대부터 많은 2000년대, 2010년대에 많은 좀비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런 영화들이 이제 좀비 영화를 한국 서구 좀비 전통을 한국 장소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적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좀비의 형상, 좀비가 가진 특성들은 굉장히 흡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 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 이제 특히 여기 등장하는 3명의 등장인물들이 가지는 특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기에 등장하는 악당 윤기남이 좀비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좀비들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고 이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는데 좀비에 물릴 당시에 이 주인공이 윤기남이 자신의 악행을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다른 주인공 이청산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결국 그러한 이청산과 물리적 다툼을 벌이다가 좀비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염 과정에서 이청산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던 윤기남이 다른 좀비들과는 달리 감염 이후에 다시 깨어나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고 감염 전 보유하고 있던 인지 능력 더불어서 좀비의 초인간적 신체 능력과 회복성까지 가진 초인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두 가지 이러한 다른 좀비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들이 있고 이러한 특성을 알아차리게 된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양대수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이들 돌연변이에 대해서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좀비니까 우리가 이들을 절비라고 부르자. 영어 자막에서는 하프비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비가 단지 기존의 좀비랑 다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은 아니고 이들이 흥미로운 이유가 이 작품의 서사 속에서 서구의 근대적 인간관을 관통해온 4가지 이분법, 자아와 외부, 그다음에 의식과 신체,
삶과 죽음, 뭐 숙주와 기생충 이 네 가지를 해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 좀비가 근대적 인간관의 산물이라면 절비는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인간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절비는 이제 자아와 외부, 셀프와 디 아더 이 이분법을 해체하는데 전통적인 좀비의 경우에는 외부 바이러스의 신체 내부 침투로 발생하게 되며 한 번 침투된 바이러스는 숙주로서 인간의 신체와 의식을 모두 점령합니다. 숙주로서 기존 인간의 정체성과 이런 인간의 신체에 기생하는 좀비 바이러스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가능하지 않죠. 기존 좀비 서사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봉쇄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의식, 신체를 유지하거나 혹은 기생충으로서 좀비 바이러스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인간성 혹은 생을 박탈당하느냐는 이분법적인 선택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지금 우리 학교는 속에서 이 절비의 존재는 숙주로서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신체 내부를 침투한 좀비 바이러스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자로 인식되는 바이러스를 신체의 경계로부터 완전하게 방어하는 것만이 삶과 인간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스트휴머니즘적인 인간관으로서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서서 저기 패널에서 이제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고 이제 하나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발표문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시 알레이모라는 이제 그 포스트휴머니즘 학자가 여기 보시는 책에서 신체를 수동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요새처럼 여기는 근대적인 신체관을 비판하면서 끈적이는 투과성에 기반한 초신체성으로 자연, 자아, 신체를 재정의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알레이모는 근대적 휴머니즘에서 이해하는 인간의 신체와 자연이 마치 근본적으로 이 둘 사이에 투과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많은 생물학, 화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의식, 신체, 자연이 서로 구분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끈적한 투과의 관계를 맺으며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도나 헤러웨이라든가 아까 이제 많이 나왔던 로지 브레이도티도 이러한 인간관, 신체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좀비 서사나 감염 서사에서 좀비 바이러스를 비롯해 그 외부로부터 신체 내부에 침투하는 재반 바이러스가 모두 부정적인 점령군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그 숙주가 감염 전에 보유한 성격, 의지, 감정, 인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양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절비 캐릭터는 서구 근대적 인간관이 보여주는 의식과 신체 이분법 역시도 해체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는 앞서 기술화한 바와 같이 좀비에 물린 모든 인물들이 동일한 좀비가 되거나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도 이제 그 무증상자가 있고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하는 그 순간에 그 인물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염 이후의 증상 발현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윤기남이나 민은지 이런 캐릭터들이 좀비가 아닌 돌연변이 절비가 된 원인이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 느낀 복수에 대한 집착 이로 인해 응축된 강한 생애 의지가 이들을 이런 돌연변이 절비로 만든 것으로 추측하기에 이 서사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주인공 동료들과 행보를 같이 하는 반장 이제 최남라의 경우에는 그 절비가 된 다음에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수혁의 목을 물고 싶은 좀비로서의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그 남성 캐릭터에 대한 사랑의 감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신체에 이 그 바이러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제 절제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기존 좀비 서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로 인한 의식의 점령이 절대적이고 복원 불가능한 것으로 다뤄지는 반면에 지금 우리 학교의 절비 인물들은 신체의 변화가 의식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의식이 신체 내부의 생화학적 과정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체 의식의 이분법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자가 포스트 휴먼 이론가인 마가렛 맥팔 은가이가 그 미생물 세계를 발견하기라는 글에서 근대적 인간관의 신체 의식에 대한 이분법이 실제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잘 서술을 하는데요. 우리 장기 속에 존재하는 각종 미생물들이 뭐 인간의 수면 사이클, 뇌의 작동 방식, 그걸 넘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절비는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해체를 하는데요. 기존의 전통적 좀비 서사에서 의식을 잃은 좀비가 인간으로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존재, 최소한 인간으로서는 죽은 그런 대상으로 여겨져서 기존의 좀비 서사는 그 인간과 동물,
생과 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뭐 심장 박동, 신체 움직임, 생의 의지 이런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아가 있느냐, 의식이 있느냐 여기서 찾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등장하는 절비들은 이와는 다르게 인간의 응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신체적으로는 좀비의 불멸성, 괴력, 식욕을 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 탈경계적인 존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좀비 서사와 혹은 서구 관념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절비는 신체적으로는 관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고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는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 다른 인간을 해치는 행동과 같은 관점에서 다뤄져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공 이청산이 다른 절비 윤기남을 해치는 것들이 자기 방어적 측면에서 납득할 만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절비 미는지를 이제 그 살해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좀비 바이러스의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고군분투하는 형사 전호철이라는 캐릭터가 실수로 이제 트럭으로 미는지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이 절비가 된 미는지는 물론 이제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전호철의 과실치사 행위에 대해서 이 서사가 어떤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사가 마치 미는지나 윤기남이나 이 절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해하는 행위가 법적 윤리적으로 그 비판의 여지가 없는 마치 그 아간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처럼 인간이지만 법적 윤리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그런 모순적 존재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여도 되는지 아닌지 법적 윤리적 위치가 굉장히 탈경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은 절비 인물들은 단순히 이런 자아 외부, 의식 신체, 생과 사회 이분법을 해체하는 걸 넘어서 이 절비의 존재 자체가 그 기존 사회 체제로의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좀비 영화들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킹덤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제 좀비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게 등장하는데 이들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고 나면은 굉장히 쉽게 또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지하에 그 땅 밑에 이렇게 막 물려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날씨가 더워지면 금방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왕자의 게임 같은 영화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무섭게 등장하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그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절벽으로 알아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죽어버리거나 반도 같은 영화에서도 이제 이들이 엔터테인먼트의 대상으로 다뤄지는데 이 절비 캐릭터들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체적으로는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리고 법적으로 이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인식력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 작품의 서사 이후에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좀비 영화들이 결국에는 좀비들을 다 죽이고 해피엔딩을 맞고 그 기존 사회 체제로의 복귀로 가는 것들이 서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이 절비가 등장하는 순간 이 서사가 결국에는 좀비들이나 절비들을 다 죽이는 걸로 해피엔딩을 맞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새로운 사회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보셨던 표를 다시 돌아가면 이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절비가 등장하는 우리나라 좀비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좀비이면서 감염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서구 좀비 영화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죽었냐 살았냐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모호하고 또 이제 그 보통 좀비들이 굉장히 느리고 죽이기 쉬운데 반해서 굉장히 이제 빠르면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 소개하는 시간 감안을 해서 한 5분 정도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주연 선생님? 아니면 4시에 끝내야 될까요? 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4시 5분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하면서 이제 소비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 얘기할 점은 이 작품에서 이제 절비뿐만 아니라 좀비들도 굉장히 다르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서구 영화에서 좀비들은 이들을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고 다 죽이게 되면 해피엔딩인데 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 좀비들을 향해서 이제 폭탄을 투하하게 돼서 다 죽인 이 군인 장군이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미권 좀비 영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좀비를 죽였는데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런 한국 영화에서 좀비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러한 포스트 휴먼 절비가 이 작품에서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영미권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콜슨 화이트헤드의 존 원이란 아니면 링마이 세브란스 같은 소설에서도 여기 이제 그 스켈스라는 그 좀비가 아닌 인간도 아닌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3의 존재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넷플릭스 영미권 드라마에서도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가진 좀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절비랑 굉장히 다른 게 희화의 대상이나 어떤 체제 전복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트홈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여기에서 이제 이 스위트홈이 절비나 좀비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이들 여기에서 이건 좀비 영화는 아니고 크리처물인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괴물이 되는 과정이 단순히 모두가 똑같은 좀비, 모두가 똑같은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괴물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욕망을 반영한 괴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일 때 막 나 근육질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을 가졌던 인간은 이런 그 근육질 괴물이 되고 인간일 때 관음증적 욕망을 가졌던 인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눈깔 괴물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는 학교는 거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도 이 신체와 외부 그리고 이제 좀비의 바이러스의 그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 이제 내부의 어떤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이제 어떤 외부의 감염에 의해서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자기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무해한 괴물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괴물이 되기도 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 여기 나오는 괴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도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절비가 보여주는 것처럼 괴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나 감정이나 의식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통제해서 결국에는 초현실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인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차현우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이런 반괴물적인 특성이 지금 우리 학교에 나오는 절비의 특성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그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10년 전 2011년도에 나온 연재가 시작된 도쿄 구울이라는 이 이시다 스이가 이제 슈에이사의 주간 만화 잡지 영 점프에 연재한 만화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구울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구울은 인간들이랑 함께 이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구울들은 인육을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설정이 이제 그 인간 좀비의 이분법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주인공 여기 보시는 카네기 켄이 어느 날 인간으로 스스로를 속인 구울 카미시로 리제와 데이트를 하다가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우연히 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철골에 이제 리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켄이 운 좋게 살아남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켄을 구한 의사가 이 켄을 살리려고 구울인 리제의 장기를 켄에게 이식하게 되면서 켄이 구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반구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사가 이런 인간과 구울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켄의 그 내면 심리 묘사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좀비 장르가 좀비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대재앙의 도래, 이에 대항하는 인간들의 생존 과정, 그리고 기존 졸서로의 회복과 복귀라는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면 이 도쿄 구울은 이와 달리 인간들 사이에서 들키지 않고 오랜 시간 공존해온 구울들의 세계가 존재를 하고 이 두 개의 대립하는 세계 속에서 우울한 계기로 반구울이 된 주인공 카네기 켄의 내적 고민과 심리 묘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좀비 전통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좀비 장르에서 이제 좀비는 인간이랑 이제 시각적으로 딱 구별이 되는데 도쿄 구울에서 구울은 인간과 피부색이나 다른 시각적 정보들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패싱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반구울이 서구 좀비 장르의 인종 문제를 상징화하기보다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 켄이 반구울로서 구울의 인육 섭취 욕구를 가진 동시에 인간의 의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위트홈의 그 원작 웹툰 혹은 그런 스위트홈의 원작이 된 웹툰 혹은 지금 우리 학교의 원작이 된 웹툰이 이 도쿄 구울의 전통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계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포스트 휴먼 제가 절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절비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 이제 서구의 이 포스트 휴먼 이론을 갖고 와서 이 절비가 가지는 이 반근대적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3 일간 이게 그 여러분들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인간관 혹은 신관, 그런 어떤 한국 신학 그런 데서도 충분히 갖고 와서 분석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이런 인간이나 그 괴물에 대한 이런 다른 관점, 삶과 죽음에 대한 다른 관점이 이제 이런 2022년, 2020년, 2010년 넘어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85년도에 나왔던 홍콩 그 강시 영화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여기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들은 여기서도 이제 시체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경의를 하고, 이 죽었지만 이제 이들을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 형상들이 포스트 휴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프리마다한한 그 전근대적인 데서 전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이 전근대와 포스트 휴먼이 이런 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비 이야기를 좋아해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한 번씩 보기도 했는데, 특히 지금 우리 학교는에 담긴 그 절비가 매우 그런 포스트 휴먼적인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흥미로웠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새로운 경향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한류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성근 박사님 이제 이야기를 종합 토론 시간에 함께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진행은 조성환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상근 선생님 멀리서 뭐 미국에서 3일 동안 하도 안 맞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그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보도 기사도 봤는데 작년에 SFRA인가요? 그뭐 세계적인 그 사이언스 픽션 학술 대회 같은데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한국 섹션을 마련하셔서요. 한국의 SF를 이제 영어권에서 처음 소개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절비가 기조 강연 준비하느라고 거의 지금 해롱해롱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다시개벽 이게 지금 보모가 나왔는데 이걸 제가 권두원을 쓰면서 이 작품들을 여기 실린 글들을 조금 요약하느라고 그때 지금 우리 학교론에 관한 평론 같은 게 여기 실린 거예요. 그건 저는 영화는 못 봤지만 여기는 아주 악평을 했어요. 어떻게 악평을 했냐면은 잔인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성차별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 권수연님의, 그리고 제목이 한남 콘텐츠는 어떻게 혐오를 부추기는가. 지금 우리 학교는 이제 사례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이제 악평도 있었는데 오늘은 대단히 호의적으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유상근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이원진 선생님도 그쪽 전문 분야이실 것 같은데. 예. 특별히 없으면 제 질문에 대한 혹시 그 의견이 반론이랄까?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폭력을 조장한 것도 너무 남성 중심주의적이다 뭐 이런. 제가 이제 그 글을 아직 읽어보질 못해서 읽어보면 더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충분히 그런 주장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절비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어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뭐 어떤 영화가 이제 그 인종 묘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묘사를 하고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여성 캐릭터 묘사라거나 성차별적인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쪽이 괜찮으면 또 다른 쪽이 또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다면적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안티 페미니즘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페미니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여성 캐릭터들이 여성 두 명, 이제 세 명의 절비 중에 두 명이 여성 절비인데, 그 한 명은 이제 자기가 성차별 당했던 것을 방관한 교사를 이제 복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그러한 이제 그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을 묵시하고 방관한 교사에 대한 이 절비 미는지의 그 사례가 굉장히 이제 그 관객으로 하여금 공감을 하도록 이제 서사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 통쾌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점은 굉장히 이제 그 미투 운동이랑 또 통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그 최남라 반장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영웅처럼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여전히 남성 캐릭터 되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섞여서 봐야 될 것 같고, 스위트홈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젠더 관점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부부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남편이 그 부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괄시하고 이런 그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슈퍼마켓 주인이. 근데 결국에는 이 슈퍼마켓 주인이 본인이 괴물이 돼서 이 공동체로부터 이제 그 쫓겨남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페미니즘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 캐릭터들이 여성 캐릭터를 막 너무 이제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들이 여과 없이 그려지고 있어서 또 반대로 해석할 여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젠더의 감사합니다. 관점에서 보면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 제가 주목하진 원고는 않아요. 제가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바로. 네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 이렇게 저도 보면서 막 도깨비나 강시 이런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석 틀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분석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절비가 이게 한국에서 나온 좀 최근에 독특한 장르 같은데, 그 존재론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3일 동안 학술대회를 보니까 우리 그전 근대라고 흔히 말해지는 동아시아, 한국이건 중국이건 일본도 뭐 모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야교 박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게 그 관점이, 그리고 두 개의 접점에서 이게 이제 분석이 되면 좋겠다는 그 관점이 이번 3일 동안의 학술대회를 저는 총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박대환 교수님도 로컬로발러지 말씀하셨듯이, 오늘 신호하라 선생님도 일본 사례를 많이 들으셨듯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인류세를 논했지만 결국 우리 시점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서양인들도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전근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우리 뭐 인간과 비인간을 그렇게 구분했던 것 같지도 않고 전통 시대에. 하지만 우리는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학술대의 그 의미랄까요? 그 지점을 우리가 알기 쉬운 SF로. 근데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은 막 정신병 스트레스에 술도 많이 드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좀비 같은 거 분석하려면 맨날 이런 영화만 보면 우울해지지. 대단히 건강해 보이는데 그런 비결이나 그런 스트레스는 없나요? 이거 분석하려고 막 맨날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 넷플릭스, 특히 우리나라 넷플릭스도 굉장히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미권 영화나 할리우드 드라마들은 되게 오랜 기간 엄청나게 잔인하고,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외설적이거든요. 그 누디티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좀 마비가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저도 너무 잔인하고 그런 거는 좀 스크린 작게 해서 일부러 보거든요. 크게 보면은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뭐 이제 그 연구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좀비, 뭐 제가 좀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원래 연구 분야는 이제 미국 그 6, 70년대 사이언스 픽션 소설인데, 이 좀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이, 좀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나는 싫어하는데, 이런 분들 많은데, 저도 좀비 싫어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징그럽고, 근데 이제 서사로서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좀비가 주는 어떤 이런 그 정치, 사회, 철학적 함의들,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담 볼 때 선생님이 손 들어주셨, 예. 멘탈이 강하셔서 그런 거. 아, 그리고 이제
상을 많이 받아서 멘탈이 아닙니다. 강해졌는데. 예, 국담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 노년 세대인데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습득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문화의 습득은 어릴 때 또는 생활화된 현상에서 가장 그 빠르고 어떤 거부 반응 없이 또는 시행착오 없이 잘 수용이 된다는 우리의 인간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비가 근대에서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떤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옛 이야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노인층의 지금 소위 말하는 노년층의 어떤 자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공포와 불평등을 좀비를 통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공포와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결론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상당히 그 발표하시는 동안 계속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공존이라는 어떤 대안을 아니면은 공존이라는 결론을 이 많다는 걸 발표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근데 이 공존이 처벌일 수도 있고 처벌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뭐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을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좀비를 이제 그 MZ 세대들은 어쨌든 뭐 강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예. 이러한 전통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MZ 세대들은 이제 좀비만 맞습니다. 알고 예. 예. 그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그 좀비, 영미권 좀비라거나 이런 것들만 알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원희 선생님도 여러 가지 그 에일리언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속에서 이 좀비를 바라보게 되면 훨씬 다른 것들이 보이고 분석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발표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게 이제 재작년 조성환 선생님 처음 만나서 이런 조성환 선생님 가지고 계신 그런 아이디어들을 들으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랐고 왜 한국에만 이런 존재가 나올까? 왜 한국 좀비만 이런 특성으로 갈까?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 속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자산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해주셨던 질문은 이제 공포랑 평등, 공포랑 불평등이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비 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공포는 인간적으로 이제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고 특히 자기 생존을 위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당방위처럼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가 기존 좀비, 영미권 좀비 서사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월드워즈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할리우드 브래드 피트 나온 월드워즈의 최초 좀비 바이러스 발원지가 평택 미군 부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랑 내러티브가 똑같잖아요. 코로나서도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 바이러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 중립적인 건데 가치 중립적인 바이러스 생물학적 현상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동양인에 대한 혐오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만 아니라 한국, 일본이 뭐 다 싸잡아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공존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좀비와의 공존이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비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좀비와의 공존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 절비가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가.
용서라는 말씀하신 키워드가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닌가. 어떤 다른 공존의 가능성들이. 그래서 예, 그 뭐 답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한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혹시 질문 뭐 꼭 하고 싶은 거? 이원진 선생님.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절비라는 단어가 그 안에서 나오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규정해 주신 건 줄 알았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저도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절묘한 것 같은 게 여태까지 있었던 학술 대회를 이제 되게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 특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시라든지 아니면 동양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처녀 귀신? 아니면 뭐 하여튼 귀신, 여자 소복을 입은 귀신 형태로 등장하는 그런 서사가 지금 어떤 좀비라는 감염 서사하고 만나서 잘 융합돼서 탄생한 게 절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혼만을 다룬 거라면 어떤 한이나 혼의 정서를 다룬 거라면 뭐 그걸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던 또 감염 서사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 접합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다가 재밌는 게 계속 욕망이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욕망이 마지막 그 절비의 형태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스위트홈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지금 또 감염 증상도 여러 가지로 내면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내면을 어차피 우리가 계속 언데드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떤 내면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어떤 내면을 유지할 것이냐. 왜냐면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내 내면 상태가 그거를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질문인데요. 네, 이 절비 서사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거기 킹덤도 사실은 절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점에 집중했을 때 이 절비의 존재론을 좀 더, 네,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내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수양의 문제이거든요. 맞아요. 마지막 내면 상태.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해주신 이제 강시나 소복 입은 유령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넣으려고 했다가 양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뺐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고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대화하면서 느꼈던 되게 놀랐던 점이 그 미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점이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뭐 절비도 물론 얘기가 나오지만 그 모성애 부성애가 너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너무 당연하게 느껴서 파친코도 그렇고 뭐 한국 작품 드라마에서 모성애 부성애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성애 부성애가 왜 이렇게 두드러지냐 그 얘기를 했고 그 모성애 부성애가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좀비 특히 이제 그 주인공 엄마가 치킨집 하는 엄마가 좀비가 돼서 이제 운동장을 막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자기가 예전에 봤던 그 동양 그 소복 입은 귀신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엄마 좀비는 이제 그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하늘 품지 못해 구천 떠돌아다니는 유령 같다 이런 얘기를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도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인식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좀비가 그 미국 좀비에서는 그냥 죽으면 끝이고 다 똑같은 존재인데 여기서는 여전히 그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 때문에 좀비가 됐지만 우리가 그 엄마의 한이 막 느껴지니까 그런 점이 조금 그 유령하고 또 접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다 넣진 못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양론 하신 것도 그 선생님이랑 이제 이 스위트홈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또 이제 그 통찰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이제 수양론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다가 넣진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그 스님이랑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 얘기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비가 이제 서구 영미권 좀비에서는 그냥 선과 악, 인간은 선, 좀비는 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좀비도 있고 나쁜 좀비도 있고 좋은 절비도 있고 나쁜 절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윤기남은 나쁜 절비인데 이제 그 최남라는 좋은 좀비 절비로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음 이제 스님이 수양론이라고 표현하신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걸 그걸로 이제 우리 생물학적 과정을 이제 이렇게 결정한다 그래야 될까요? 뭐 조절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 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스위트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쪽 그
학술적 공부가 많이 안 돼서 더 넣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더 가르침 많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음 먹기에 따라 어떤 좀비가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졸비 유심조 이런 거 네, 재밌습니다. 참고로 그 유상근 선생님이 이번 3일 동안 16분의 발표자 중에 제일 젊죠? 젊은 30대 초반, 30대 중반 가장 젊은 소장학자가 마지막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원래는 뭐 4시 20분에 이제 돼 있지만 지금이 4시 25분인데 그래도 종합 토론 뭐 그래도 한 5분이라도 뭐 형식을 갖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상훈 선생님과의 그 토론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바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진행은 먼저 이제 제가 그 사회자니까 3일 동안 간략히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니, 아까 질문을 했는데 질문 하나만 하고 유상근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만 하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선과 악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좋은 좀비도 있고 나쁜 좀비도 있다 이제 그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의 전통적인 미 감각으로는 그 좀비로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추해요. 좀 거역감을 느끼게 한다고. 그러나 그것까지도 역시 미 속에 넣어야 진짜 미가 된다고 하는 게 요즘 특히 일본과 한국 사이의 미학 토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전통적인 미 감각에 도전을 해서 그것만이 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미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류고 공감이라는 게 반드시 여태까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만 공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태까지는 추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공감이 이렇게 조화된다는 거를 그 여러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우멜토 에코라는 사람이 추의 철학이라는 그 역사라는 책을 있다 듣고 온 것. 그 가운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좀비들의 모양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오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은 이주연 씨가 아까 그 사회를 보면서 포스트 휴머니티하고 좀비하고를 좀 연결시켜 놨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스트 휴먼 비잉이냐 아니면 논 휴먼 비잉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 탈바꿈되는 포스트 휴먼의 그 모습이냐 아니면 아예 인간이라는 게 없어져서 논 휴먼 그의 모습이냐. 그걸 그리려고 하면 그 두 가지 질문만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도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답변 드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도 너무 그 좋은 말씀이시고 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또 분석해 볼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미권 좀비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이제 좀비가 그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되게 앱젝트 기체를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잖아요. 사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 같아요. 경계에 있으니까 굉장히 역겹고. 근데 이제 그냥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이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엄마 어린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화장실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거를 데리고 어디로 가가지고 근데 애를 이제 그 치킨집에 숨겨놓고 자기가 좀비가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혹시 애기를 먹을까봐 자기 손을 막 묶는데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이제 좀비가 이 어린 고등학생이 좀비가 되는데 그 장면에서는 이제 되게 추하게 그려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모성애가 막 느껴지니까 또 아름답게 볼 수도 있게 또 그려지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넌 휴먼으로 해야 되냐 포스트 휴먼으로 해야 되냐 근데 이제 포스트 휴먼이랑 논 휴먼이 굉장히 겹치는 점이 많으면서도 또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테고리의 문제인데 이 절비 여기 특히 이제 지금 우리 학교에 나오는 절비들은 신체적인 능력은 그 넌 휴먼이라기보다는 슈퍼 휴먼이거든요. 근데 인식 능력 그 능력은 그냥 휴먼이고 근데 여기 나오는 좀비들은 말씀하신 대로 되게 넌 휴먼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절비 같은 경우에는 슈퍼 휴먼과 휴먼의 이제 결합체 하이브리드인데
그럼 이거를 이제 non-human으로 볼 수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포스트-휴먼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조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트-휴먼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에는 휴머니즘을 넘어선다는 건데, 우리 한국 전통에는 이미 그런 게 계속 있었으니까 서구의 시간관을 갖다가 이걸 포스트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근대적인 혹은 전 서구 지배 서구 그 모델이 오기 전에, 그래서 뭐 프리모던이라고 하기도, 이것도 결국엔 서구의 시간관을 바탕에 둔 거니까 또 애매하고, 넌 휴먼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말씀해 주신 거를 바탕 삼아서 조금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예, 제가, 예, 너무 좋은 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이 종합으로 들어가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이주연 선생님이 질문이 폐회사가 좀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주최 측에서 저희가 공동 주최잖아요. 유일하게 그 소장님 참석해 주신 게 박주환 교수님 같습니다. 그 외대. 그래서 폐회사는 박주환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에 이제 허남진 선생님도 기획하신 사람 대표로서 한 말씀, 이제 마무리 말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건가요? 간략하게 이 3일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틀 반이죠, 정확히는. 어제 오전 없었고 전부 지구 문명 존재로 세부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발표 시간이 15시간이었고 기조 강연 특별히 2분 모셨고 개별 발표 14분, 개회사, 환영사, 사회자까지 합해서 총 20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또 청중분들도 첫날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40명이 좀 넘었고, 어제는 30명이 좀 넘었고, 오늘도 30명 가까이 돼서 한 평균 30명 정도가 참여해 주신, 제가 참여한 이 원광대 학술대로서는 대단히 성황의 학술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조 강연 2분을 전부 인류세로 저희가 주제를 드렸고요. 한윤정 쌤은 주로 이제 서구의 인문학적 지형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문학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그런 방향성 문제 제기해 주신 것 같고, 신호하라 선생님은 오늘 오전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류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식해, 어떻게 느끼고 이미지를 해 나가야 되는가, 이 시대 상황을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2년 전에 이제 지구 인문학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인류세 더 좁혀서 지구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세 담론으로 넘어온, 사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또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 인류세 인문학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를, 아까 신호아라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과 그런 나름대로의 그 방법,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 방금 유상근 선생님도 그런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주로 저희가 이제 지구 담론이었는데, 박치환 교수님 그 발표에 제가 좀 영감을 얻어서 이 들레지의 지오 필라소피라는 말을 가져오면, 이 디오가 크게는 뭐 지구도 될 수 있고 대지도 될 수 있고 지리도 될 수 있고 지역도 될 수 있어서, 첫날에 그 지구 철학에서는 저기 조선 후기 시락부터 서양의 니체부터 최근에 이제 토마스 베리라트루, 차크라바르티 행성 담론까지, 서양에서 이제 90년대 글로벌스 가이아 플래닛 담론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또 지역 철학의 차원에서는 어제였죠. 그 안데스 원주민 라틴의, 오늘 차은정 쌤은 이제 아마존 이야기, 일본, 한국 등등 이렇게. 그래서 이 지오 필라소피라는 말에 플래니터리, 영어로 말하면 이제 내셔널, 로컬까지 다 포함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주로 이제 논의된 주제별로였는데요. 어제는 크게 생태하고 생명으로 나눠서 오후였죠.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라틴 공동체죠. 아마존, 안데스. 그다음에 김용희 신부님이 이제 영성, 생태 영성, 그리고 그거의 방법론으로
트랜스로그라는 방법론을 제안해 주셨고요. 이철호 교수님이 이제 그 생명담론, 네, 한국 현대 김지아, 함석헌, 뭐 유영모 등등 생명담론을 정리해 주셨고, 이주영 교무님은 이제 생명평화까지 주로 이제 종교적인 연대 방향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주로 많이 논의된 게 이제 인간과 비인간인데요. 오늘 발표 듣고 제가 느낀 건 인간이라고 같은 인간이냐.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인간이라고 이렇게 인문학에서 다룬 건 백인 유럽, 아마 박시환 교수님 공감해 주실 건데 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인문학 이 철학 그 학술대회에서 무슨 안데스 원주민을 다루고 아마존 이런 거 안 다루잖아요. 다 뭐 칸트, 헤겔, 뭐 둘레즈, 뭐 데리다, 뭐 라투르 다 백인. 동아시아 이게 오타가 난데요. 오늘은 그 비백인들, 흑인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인간 중에서도 좀 다른 인간의 사상들을 다룬 것 같고, 비인간도 이 자연과의 관계, 페어가 된 자연, NPC, 좀비까지 이 키워드들이 인간의 조건, 뭐 균열, 사이, 관계, 얽힘 등등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분야가 아주 다양했는데요. 제가 원광대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술대회 3일짜리 참여해 본 건 처음인데, 철학, 유럽, 한국, 일본 다 있었고, 신학도 토마스 베리부터 신부님이 영성 말해주셨고, 문학도 SF 방금, 역사, 라틴의 공동체, 인류학 데스콜라의 아마존 사례, 예술도 사진, 건축, 게임, NPC. 아까 박일준 교수님은 카렌 바라드가 이제 이 물리학자 양자역학 그쪽이니까요. 양자역학까지 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분야를 다 이렇게 골고루 마련했는데 그만큼 또 따라가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자기 분야가 아니면 전달력 그런 문제도 과제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에서 비인간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철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넣고, 서구 근대 중심주의에서 인류세라는 그 시대, 행성 영역까지도 이제 넣어보는 시대,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이제 유럽 중심에서 이 글로벌한 그런 플래니터리한 행성 중심, 행성까지 확장해 나가는 베스트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시야를 좀 확장해 보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 주제라면 주제인데 3일 동안 이제 보고 이렇게 느끼신 것들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이번 학술대회 그 주제를 동아시아에서 보는 지금 인류세 담론이 서양에서 아주 활발한데 저희도 뭐 그거 따라가려고 캐치업이랑 팔로우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오늘 특히 발표에서 신노아라 유상근 선생님 등등의 발표에서 이 동아시아 시각에서 또는 한국의 시각에서 보는 인류세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도 하나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 더 거시적으로는 한국 인문학의 방향. 지금 원광대도 뭐 철학과가 폐지되고 인문학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학술대회를 그동안 꼭 학술대회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시도를 했으면은 인문학의 중요성, 철학의 중요성이 그나마 좀 학교 측에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많이 늦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점을 주제로 뭐 의무는 아닌데 뭐 한 말씀씩 짧게 1, 2분 안으로 해주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허남진, 박찬 교수님 두 분의 말씀과 폐회사를 듣고 끝낼까 합니다. 지금 40분인데 뭐 5시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자유롭게 뭐 바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정규 프로그램은 다 끝났고요. 특히 이 발표로 참여하신 분들 감회도 또 있으실 텐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거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거나 뭐 등등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려고는 아니고요. 한 번도 열심히 저희 학술대 준비하고 끝까지 진행도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송지영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박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또 2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조금 더 이 지구인문학이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조금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고, 이제 들으면서 첫날 들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한 어떤 학술대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날, 우리 존재론적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과학적으로는 그런 아까 양자적 존재 혹은 또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던 수련을 통한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뭐 의례, 예술 이런 것들 이런 방법론들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변화하는 앞으로의 어떤 시대, 뭐 지구 밖으로 인간이 나간달지 혹은 인간 존재가 뭐 로봇을 넘어서서 의식으로, 마음으로, 정보로 뭐 이렇게 전환되고 이 삶의 어떤 거리도 지구를 넘어서 뭐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좋은 학술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차 저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 없으시면 허남진 선생님 뭐 얘기할까요? 그럼 제가 할까요? 예, 야교 선생님. 예. 예, 마지막 발표에서 좀비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가끔 생각이 났는데요. 뇌과학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철학적 좀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는 거의 반전도 손상되거나 썩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인간과 차이가 없는데 내적 체험이 없는 내적 감각이 없는 것이 철학적 좀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화에서 말하는 특히 저르비라는 거는 오히려 찌그르테의 그 좀비로 감염될 때 감정이 그 후에 그 뒤를 결정한다는 면에서 정반대라는 면에서 아주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찌그르테 그 마음가짐이라 오히려 그 좀비가 될 때 그 마음가짐이 그 뒤를 영향을 끼친다는 게 서구의 그 좀비관과 거의 정반대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 하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교의 윤회 전승 같기도 해요. 전생이.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태어나는데 업보가 있잖아요. 예, 업보. 예. 그리고 야교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의 절비는 철학하는 좀비, 좀 예, 사유하는 좀비. 사유하는 철학을 좀비입니다. 예. 좋아해. 네, 감사합니다. 뭐 발표자 박일준 선생님, 이원진 선생님 뭐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고생하셨을 텐데 준비하시느라고. 괜찮습니까? 예. 뭐 허 박사님 뭐 마무리. 예. 네. 아니 하세요. 그냥 짧게 아까
네, 네. 아, 길어도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네, 중동태적인 사유가 진짜 정말 어떻게 할까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네,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이런 기획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학술 대회도 진짜 방대한 요약을 보니까 더 방대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런 기획이 다른 데 없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아, 다양한 분야로 네, 거의 뭐 지구 행성, 네, 탈근대, 탈인간, 탈유럽을 다 다룰 수 있는 학술 대회가 네, 맞아요. 없죠 다른. 네. 그래서 사실 뭐 한 5분 정도 더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개인 일정이 안 돼서 못 오셨고요. 이렇게 이제 트랜스내셔널 해서 뭐 언어는 한국말이지만 유상은 쌤 그 미국에 계시는데 저희 학술대회나 또 우리 학자들과의 대화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SF라는 새로운 분야도 경험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뭐 박일준 교수님 마이크 킨 것 같은데 한 말씀. 마이크를 키신 것 같아서.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네. 그 우리는 그 뭐라 그러지? 그 1000명? 1000은? 요즘에 그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때가 맞아서 이렇게 학위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고속도로가 보장되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요즘 시대는 보면 그 그런 시대 같아요. 전환기 같아요. 사실 그런 경고가 100년 전부터 와이트헤드가 교육의 목적을 쓸 때 지금의 교육으로 대학 살아남지 못한다. 분과 학문 체제로 돼갖고 각자의 사일로에 갇혀가지고 각자만의 생각을 반복하는 이 방식 갖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현실에 영향력도 못 미치고 뭐 그런 얘기를 100년 전에 1920년대 그 썼으니까 100년 됐죠. 100년 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그것만 증식됐고 기후변화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런 관심 50년 동안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했지 않습니까? 철학이라고 안 하고 옛날엔 철학이라고 붙였을 텐데 지금 인문학으로 붙이고 있는 게 하나의 상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인문학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리가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이제 아웃캐스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들에게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지금의 학제 간의 그 뭐라 그래 견고한 그 저기에 이렇게 돼 있는 사고가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캐스트가 돼갖고 이 생각들을 이제 우리 시대 요구받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들을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나눠가면서 새로운 그 에드워드 윌슨식의 통섭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게 우리들끼리 치열한 담론을 좀 고민하면서 공유하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일 동안의 시간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이 긴 시간, 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특히 조성환 교수님, 허남준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가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한국 철학의 부재, 뭐 한국적 사상의 부재, 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갖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들끼리 하는 행위의 문이지 이게 한국 철학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지구인문학 뭐 하면서 이렇게 모여가고 같이 얘기했을 때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이 인류세라는 이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 인문학의 찬스일 수 있다는 그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류세 시대야말로 인문학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분 중에 송지영 선생하고 또 황명희 선생님도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화면이 계속 꺼져 있어서 말씀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예,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주영 교무님 발표자이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발표자로서. 네네. 저는 그냥 아무 말씀 안 시키실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키셔서 예, 저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이제 고민도 많았고 이제 그 원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런 자생적인 사상들이 그냥 이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려면은 이제 어떤 언어로 풀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구 인문학적인 접근이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남진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따로 다른 얘기는 없고요. 이게 다들 좋은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2년간을 대가속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그 새로운 2년간의 그 결과가 오늘 학술대회에 다 보여준 건 아니지만 같이 눈이 장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제 전공이 종교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시 이제 차은정 선생님도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었고 사실 종교학 역시도 바로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맥락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종교학적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유상근 선생님한테도 하나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것이 SF 안에서의 종교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떠한 그 사고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그 공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결국 종교도 인간이 없으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종교학이었고 인류학이었고 과학이었고 등 문학이고 예술이고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투쟁, 그러니까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제 투쟁이 필요한 거고 그 투쟁의 장이 이번 학술대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저희 참석자들의 그 정체성을 봤더니요. 그러니까 과학자도 계셨고요, 문학자도 계셨고, 종교학 하신 뭐 저도 있었고, 역사하시고, 철학하시고 뭐 등등 다양한 분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일반 시민들도 함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차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 발표에서 항상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인류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학술대는 한국 사상과 인류세 혹은 한국의 인류세라고 하는 맥락으로 한번 학술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꼭 다음 학회 때도 꼭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었지만 개인 일정으로 참석해 주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공론의 장으로 저희가 한번 또 좋은 자리 마련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상근 선생님 잠깐 나가실 동안 그 SF에서 종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못 들으셨죠? 혹시 뭐 나중에 네네, 지금 인터넷이 자꾸 끊겼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예.
지금 인터넷이 뭐 불안정한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꺼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사물이 예, 예,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박희환 교수님 해외사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궁금한 건 개별 카톡이나 이메일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하나 올렸는데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 두 분 선생님이 기획하시고 또 연구를 오래 하셔가지고 훌륭한 학술대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몇 개 발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참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저로서도 상당히 새로운 주제라고 할까요? 제가 그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매번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학술대회를 또 거치면서 또 다른 이렇게 연구 주제를 하나 받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또 모르긴 해도 지금 잠깐 제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어서 학술대회가 좀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굳이 뭐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뭐 2학기 때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추가적인 학술대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림을 올렸던 거는 저는 그 이렇게 발표를 드리면서 계속 자료를 모았는데요. 그 인류세에 관해서 마침 관련 자료가 있어서 저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 자료를 올렸는데 결국 이제 아폴로가 1968년도에 달나라에 가면서 야 저게 지구야라고 이렇게 놀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인류세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는 이런 좀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좀 신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이는데 물론 그런 이제 거시적 시각과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우리 저 미국의 저 나사에서 이렇게 무슨 사람 움직이는 것까지도 관찰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면서도 지구촌에 사는 아주 그 미세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이런 시각들이 바로 이제 인류세의 연구의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게 됐었고요. 밑에 거는 이제 하이데거의 그 세계상의 시대에 나오는 것인데 이제 물론 이제 데카르트에 관한 언급입니다만 사실 데카르트가 근대에 세계를 하나의 상으로 붙들었다. 이게 바로 세계상 시대의 핵심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인류세도 마찬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세기랄지 하나의 시대랄지 이런 어떤 것을 하나의 상으로 붙드는 건데 아마 이제 인류세가 저희들이 붙든 이 시대의 어떤 그 인문학적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폐사를 이렇게 갑자기 또 부탁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인류세라는 말은 이미 이제 제가 자료 찾아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어게인스트 안트로포센 같은 것도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벌써 비판 작업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더 파티 오브 더 안트로포센 해가지고 포스트 휴먼이나 인바이런먼털리즘이나 또 포스트 안트로포센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논의까지 이미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게 인류세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연구가 2단계로 접어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연구들까지도 좀 염두하면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 서양에서 논의하는 인류세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윤리세 이런 거 주장하면 어떨까 싶어요. 윤리세 이 시대에는 어제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문명적 어떤 윤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너무 많은 자료를 저도 덕분에 모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연구할 게 늘어나 버렸는데 인류세 그 전반에 관한 자료를 제가 지금 이틀 학술대 참여하면서 모았는데 니체에 관한 글도 있고 인류세와 관계해서 칸트에 관한 글도 있고
뭐 하이데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또 그 철학적 접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리 신용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파토스적인 측면도 있고 에토스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이 나를 떠나서 또는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또는 내 국가를 떠나서 보면은 결국은 인류적 에토스가 이제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류적 에토스 이런 고민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도 사실 저 개인 발표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부족함 시간이 좀 넉넉하면 충분하게 그 동학이나 천도교를 녹여내고 싶었는데 저 이제 임시적으로 그냥 그 초등교수만 제가 잠깐 참고가 많아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이렇게 연구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썼던 표현 중에 저희들이 하는 발표는 이게 단순히 발표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고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 원광대나 이렇게 또 다른 관련 학술단체들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관련 후속 발표회가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기회가 되면 저도 외대에서 한번 철학과나 철학문화연구소 한번 관련 학술대 이번에 발표하신 분들이 또 추가 발표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기도 하고 또 주제가 이렇게 좀 개선된 부분이나 좀 진척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발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특히 이 학술대회를 이렇게 스터디를 해가면서 준비해 오셨는데 두 영광대 그 두 연구소를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낯설어 가지고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하고 불교 사상 연구소 이 두 연구소가 아마 주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허 교수님 서울 올라오시면 한번 연락 주시고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안해 주신 윤리세가 아마 이 개벽파들이 이 정신개벽, 뭐 도덕세 이렇게 개벽세 말한 게 딱 그 얘기라고 들어서요. 조만간 또 뭐 올 겨울쯤에 또 학술대회가 하나 서울이든 익산에서 조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3일 동안 저희 그 대장정연대 인류세 시대의 지구와 문명, 인간의 조건에 대한 성찰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술대회에서나 보네. 그러게. 네. 남아서 편히 또 대화 나누셔도 됩니다 지금.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아까 몇 시간이라고 하셨죠? 3일? 이주원 교무